예, 많은 박수 감사드립니다. 저는 TT의 곽준호 팀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조직은 AI 신뢰성 센터 그리고 AI 신뢰성 기술팀을 맡고 있고요. 2021년도부터 AI 신뢰성이 무엇인지 이제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적인 요구 사항을 연구를 해왔고, 최근에는 검인증이나 아니면 뭐 평가 체계 그리고 평가 도구를 만드는 그런 연구 정책 전반에 걸쳐서 정부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는 AI 안전요구서가 작년 11월에 설립이 되었는데, 거기에도 기술 고문으로서 지금 겸직으로 판교와 분당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를 주신 바대로 이제 재작년부터 AI 관련된 국제 표준화, ISIC JTC1, SC42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작년부터 AI 안전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핫하게 대두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AI 안전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처음에는 AI 안전이란 그 키워드를 가지고 정말 핫하기도 했는데, 요즘 살짝 또 AI 안전이라기보다는 아까 문정욱 실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포용이나 혁신 이런 쪽으로 살짝 또 키워드가 옮겨가는 추세인데, 그 옮겨가는 추세를 여러 회의나 아니면 글로벌 협력의 현장에서 이제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옮겨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실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글로벌 동향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저는 AI 안전을 이해하는 그 관점은 AI의 역기능과 위험입니다. 위험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위험을 어떻게 없애느냐가 사실은 안전이란 부분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험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지금 모든 사용자나 모든 일반 시민들이 겪을 수 있는 위험이면서도 사소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국가적 위험이나 사회적인 체제를 위협한 위험까지 이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위험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봐볼까요? 할루시네이션, 저희 우리나라 말로는 환각이라고 하죠. 이게 잘못된 정보의 생성을 통해서 약간 유치하게는 세종대왕 맥북 사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게 법률이나 의료 이런 전문 분야에서 쓰이는 LLM이나 아니면 에이전트를 썼을 때 잘못된 정보로 생성을 하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 안전 또는 신뢰 문제로 귀결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개인의 문제나 개인의 신상 아니면 건강 아니면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연방 정부에서도 LLM 또는 에이전트를 쓰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벌써 연방 정부의 AI를 어떻게 도입할지,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로 공공 영역에 AI를 어떻게 쓸지 알아보고 있는데, 과연 이런 정책 일선이나 아니면 시민 대상으로 하는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좀 이것도 단순히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불편의 영역을 넘어서 안전이나 신뢰의 영역으로 나가지 않을까. 탈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 아니면 젊은 분들도 재미로 이런 탈옥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마약 제조법이나 이런 것들을 놀이로 또는 내기거리로 시도를 해보기도 하는데요. 이게 실제 의도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약 제조나 아니면 폭탄 제조, 특히 그게 요즘은 또 다시 사회가 정상화되면서 그럴 일은 없으리라 믿겠지만, 이제 시위 현장에서 이런 LLM이 사용이 된다고 하면 이게 단순히 재미나 내기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의 위협을 가져다주는 위험으로까지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딥페이크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사실. 이게 사실은 개인의 어떤 리벤지 포르노나 이런 영역도 있긴 하지만, 내년도에 또 저희가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6월에. 선거철에 이런 딥페이크가 악용이 되거나 이제 유통이 되게 된다고 하면 이것도 민주적 가치를 가장 크게 훼손하는 그런 사회적 위험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위험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막느냐라는 부분들은 이미 종래 학제에서 많이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이거를 위험 관리 체계라고 부르고 있고요. 가장 처음에는 리스크가 무엇인지 발굴을 하고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가 무엇인지 분석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 위험이 얼마나 큰 건지 크면 막고 적으면 무시하고 뭐 이런 프라이어리티를 매길 수 있는 평가가 필요합니다. 위험 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위험이 생기면 그거는 뭐 대응하거나 저감하거나 이제 방지하거나 이런 형태의 리스크 미티게이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소프트웨어 시스템 또는 열차, 철도, 뭐 항공 이런 기존의 세이프티 크리티컬 시스템에서 이미 많이 정립이 되어 온 체계이자 방법론인데 이제 AI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런 국가적 위험 또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위험 관리 체계를 가져가느냐 이 부분은 아직도 정립이 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근데 너무 기술적으로 빠져들기 전에 그러면 전 세계는 이런 AI 안전 그리고 위험을 어떻게 막고자 바라보고 있는가를 조금씩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유럽연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럽연합은 벌써 2024년도 8월에 제정이 됐고 그리고 지금 몇 단계를 걸쳐서 그 규제법 내부에 있는 각각 조항들을 발효를 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올해 8월 달에 발효가 된 그 제너럴 퍼포즈에 대한 코드 오브 프랙티스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또 발효될 조항들도 또 있기도 한데 이거는 범용 인공지능에 대해서 안전성과 보안성을 이런 식으로 확보를 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선언을 하라라는 약간 자발적인 규제 조항의 일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8월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 조항이 발효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몇 가지 스토리를 좀 말씀드려보면 EU로서는 굉장히 많은 고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는 EU가 누구나 보기에 매력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EU에 들어오기 위해 EU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누구나 EU 규제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처음에 있었거든요. 이것을 이른바 저희는 브뤼셀 효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EU의 본부가 있는 브뤼셀 여기를 뚫기 위해서 들어오기 위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제 EU 시장 진입을 위한 규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시장 진입을 위한 규제 효과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EU 규제가 전 세계적인 규제로 다 퍼뜨리게 된다라는 어떤 EU의 자부심인데 이게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빅테크들은 다 대부분 미국에 소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혁신 위주의 정책을 가져가다 보니까 EU는 많은 기업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실 EU는 내년도 8월에 고위험 AI 규제가 시작이 되긴 되지만 근데 실제로 그에 비슷한 규제가 시행되는 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고영향 AI 규제가 내년도 1월에 시작이 되죠. 그래서 외신을 통해서 좀 이거는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외신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한국의 사례를 좀 살펴보고 나서 8월부터 시행되는 발효되는 고위험 AI 규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시간이 좀 있지도 않겠냐 이런 신중론이 내부적으로는 좀 싹트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신중론이 나오는 이유는 배경은 뭐냐면 이유는 당연히 이 규제 조항 하나하나의 문장에 대해서 기술 표준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어떤 고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에게 안내할 때 법 조항만 주는 게 아니라 이 법 조항을 지키려면 이 기술 표준을 지키라라고 하면 기업들도 별다른 말이 없을 겁니다. 기술적인 요구 사항들이 정확하게 다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그 작업이 생각보다 원활치가 않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EU 당국이 EU AI 오피스이고 그리고 EU 자체적인 표준화 플랫폼이 있습니다. SDO가 있는데 센세넬렉 JTC 20일에서 그 EU AI 규제에 대한 기술적인 조항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규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 표준의 개발 속도가 조금 더디다 보니까 ISIC에도 비엔나 협정을 맺어서 같이 공동 개발하거나 아니면 검토나 아니면 개발 과정, 재정 과정을 같이 도와다오라고 하는 협정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상은
내년도 8월에 고위험 AI 규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 표준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순탄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규제 조항을 뒷받침하고 기업들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기술 조항이 나올 수 있을까? 그 관점에서 기업들의 반대를 심한데 그러면 타국의 사례는 어떨까? 한번 지켜볼까?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너무 혁신적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미국의 행정명령이 바이든 정부에서 나와서 2023년도 10월에 특히 가장 대표적인 조항은 듀얼 유즈 모델, 그러니까 특정 누적 학습 연상량 기준치 이상의 모델에 대해서는 안전성이나 뭐 레드팀 같은 조치를 통해서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라는 조금은 강도 높은 이제 규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업들이 자발적인 뭐 의향에 조금 더 이제 무게 중심이 놓여진 그런 행정 명령이었는데 최근에는 미국 AI 액션 플랜 발표된 바가 있고 여기서는 최대한 첫 번째 항목이 규제 미국 내 규제 철폐에 한 걸음 다가선다라는 내용이 있을 정도로 각 주정부별로 나타나고 있는 규제에 대해서 최대한 규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가치나 여러 가지 이제 정권의 어떤 위협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연방 정부에 도입되는 AI에 대해서는 안전성 확보라든지 평가 같은 부분들을 필수적으로 하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재미있는 것들은 연방 정부는 규제를 철폐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콜로라도, 뉴욕주 이런 쪽에서는 벌써 규제 도입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어떤 식으로 혁신과 규제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나갈지 이런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조금 뉴스를 들려드리자면 10월 말 며칠 안 됐죠. 그때 미국과 한국 간의 정부 간의 MOU를 이제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AI의 번영을 위한 MOU를 맺었고요. 거기서도 이제 미국의 AI 안전연구소, 지금은 이름을 바꿔서 센터 포 AI 스탠다드 앤 이노베이션, 그리고 우리나라는 AI 안전연구소가 있는데 이 두 기관 간의 MOU의 이행 방안으로 이제 그 두 기관의 파트너십을 맺고 평가나 아니면 안전성 확보에 대한 그런 협력을 맺기로 하였습니다. 아마 조금 구체적인 이행 사항들은 협력 사항들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연말까지 개발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OECD와 G7이 저는 조금 구체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는 알고 계실 겁니다. G7에서 일본이 의장국이었던 2023년도에 11가지 원칙을 마련했고 이제 그것을 G7 국가들이 지키자. 요기에 찬동해서 11개 국가가 더 추가를 참여를 했던 건데 생각보다 일본이 이것들을 잘 관리를 해오고 있더라고요. 올해 2월 달에 이제 그 OECD와 G7 합동으로 개최해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약간의 자발적인 준수 체계를 만들고 약간의 인증처럼 마련해 나가자라고 한 프렌즈 그룹이란 것들을 실무 협의체를 탄생을 시켰습니다. 저도 이 회의에 도쿄에서 있었는데 참여를 하고 왔고요. 지금 현재 16개 이상의 글로벌 빅테크가 참여해서 이 코드 오브 컨덕트를 11가지 조항들을 우리는 어떻게 지켰다라는 걸 자발적으로 지킨 보고서들을 지금 OECD하고 G7 홈페이지에 올려서 지금 나름대로 마크를 획득하는 등 이런 식으로 자발적인 준수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전 좀 일본이 조금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본이 이것과 함께 출범시킨 게 일본 AI 법입니다. AI 법은 일본은 규제법은 아니고 좀 더 연성 규제에 가까운 법인데 법과 함께 거기에 명시된 비즈니스 가이드라인, 코드 오브 컨덕트가 자연스럽게 OECD나 G7 쪽으로 글로벌 거버넌스로 이어지게끔 만든 그 나름대로의 업무 체계나 그런 아이디어들이 꽤 저로서는 좀 괜찮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연장선상에 말씀드려 보면 이번에 이재명 정부도 에이펙 회의에서 글로벌 AI 이니셔티브를 발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AI 기본법이나 아니면 향후 이제 글로벌 협력 체계에 반영을 시켜서 최대한 국내 체계와 글로벌 체계가 연동되도록 하는 게 어떤 우리 정부의
나아갈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엔도 꽤 의미 있는 발걸음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이제 큰 틀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저처럼 표준이나 아니면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잘 다가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들은 2025년도 8월에 AI 독립 국제과학 패널의 설립을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까지 각국별로 추천을 받았고요. 연말에 출범을 하는데 이 4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기구가 앞으로 이제 비규범적인 정책 보고서, AI 안전 확보, 아니면 정책 제안, 글로벌 거버넌스의 구성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보고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조금 또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AI 정상회의가 벌써 횟수로 지금 3차례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됐고, 내년도 2월에 인도에서는 AI 임팩트 서밋이 벌어지죠. 근데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영국에서 벌어진 1회 안전 서밋이 있었고, 그리고 2회 서울 서밋까지는 굉장히 좀 각광을 받았던 협의체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는 너무 뜬구름만 잡고 이제 경제 협력 아니면 혁신 아니면 뭐 모두를 위한 뭐 약간 이런 좀 추상적인 의제안들이 있었는데, 안전 서밋에서 제가 봤던 그 충격은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디테일한 의제로도 모두가 모여서 이제 그동안 다 다르게 생각해왔던 AI의 위험이나 안전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구나라는 게 굉장히 큰 기대감으로 다가왔거든요. 근데 그 프랑스 행동 서밋 이쪽으로 다가오면서 제이드 벤스 부통령이 이제 우리는 여기에 서명하지 않는다, 영국도 이에 대해 서명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좀 무게 중심이 좀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도 여전히 기대는 있지만 계속 좀 무게 중심이 더 유지가 될까, 이런 부분들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안전 정상회의를 하면서 가장 기대가 됐던 움직임 중에 하나는 작년 5월에 서울 서밋 이후의 후속 사항으로 AI 안전 네트워크라는 것을 발족을 시켰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좀 기대되는 협의체 중에 하나입니다. 유엔이나 유네스코, OECD 같은 국제 글로벌 협의체들이, 국제기구가 다가서는 그런 접근법과 달리 그동안의 글로벌 정책이나 각국이 정책을 많이 펴내는데 AI 위험이 굉장히 빨리 대응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모두의 공공선을 위해서, 인류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 있는데 어떻게라는 부분들은 부족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정부가 나서는 것보다는 국책기구, 그러니까 국책연구소들이 나서서 실제로 AI 안전 확보할 수 있는 안전 과학의 정립을 위해서 어젠다를 좀 쉐이핑 해보자라는 게 이 안전연구소 네트워크의 핵심 이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국제 네트워크를 발족을 했고, 저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이제 몇 가지 어젠다에 참석을 했는데, 처음 논의됐던 어젠다는 3가지였습니다. 합성 컨텐츠의 위험, 그러니까 딥페이크의 예를 들 수 있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막아설 거냐, 그리고 두 번째는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테스팅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의 위험은 또 어떻게 평가할 건지, 이 3개 주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구 협력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12월 초에는 샌디에고에서 제2회 네트워크 회의를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도 좀 방향성이 조금씩 이상하다는 말씀 좀 그렇고, 이제 조금씩 이제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처음에 안전연구소였다가 표준혁신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영국도 AI 안전연구소에서 AI 안보연구소로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이번 12월에 있을 이 제2회 네트워크 발족회의 이전에 7월에 한번 중간 회의를 했습니다. 디렉터끼리. 그때 나왔던 얘기는 세이프티란 키워드보다는 평가 네트워크로 바꾸는 거 어떠냐, 그리고 이제 어떤 것들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평가의 그 주 관점이 AI의 안전이나 품질 같은 것들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측정에 대한 관점으로 바꿔서 한번 이 네트워크를 무게중심을 좀 이동시켜 보자, 이런 논의가 있는데, 아마 어떤 식으로 이름이 바뀌거나 어떤 식으로 관점이 바뀔지는 한번 12월 초에
회의 때 봐야 되겠습니다. 한국은 아까 너무 잘 말씀 주셔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I 액션 플랜은 지금 국가 AI 전략위원회가 12월 초에 발표할 예정으로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과기부 총리 역시 승격하고 나서 여기는 좀 더 디테일하게 AX 선도 전략을 펴내고 이제 TF를 발족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12월 초까지 관련된 전략을 짜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나 아니면 뭐 공공 AI 혁신을 누릴 수 있는 전략을 펴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I 기본법에 대한 하위 법령 정비 역시 올해 말까지 진행될 것 같고요. 여기는 내년 초 1월에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5가지 규제 조항에 대해서는 이제 과기정통부가 지금 속도를 높여서 시행령과 고시 그리고 기술 가이드라인까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본론인데요. 이 그림은 사실은 정확히 1년 전 GISG 이 자리에서 발표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구슬 같은 그림이 맨 마지막 슬라이드였는데 이때는 사실은 기술이 먼저 성숙이 되면 표준이 만들어지면서 그리고 이걸 가지고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여기서 조금씩 문제가 생기면 규제를 만들던가 아니면 국제 규범, 글로벌 거버넌스로 나아갔는데 최근에는 맨 위에서부터 시작한다. 이게 AI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좀 반대로 돼서 오히려 표준을 좀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지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라는 말씀을 정확히 1년 전에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그 챌린지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표준의 수요가 조금 더 발전하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 윗단에서는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OECD나 UN, 유네스코 이런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원칙을 어떻게 하면 원칙을 표준으로 만들 수 있을까 또는 그것을 베스트 프랙티스를 표준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탑다운으로 내려오고 있는 표준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기술 관점에서는 지금 AI 안전이 아직은 뭔지 모르겠어. 평가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이런 데이터셋을 만들어 봤더니 나름대로 의미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공감대를 쌓고 연구적인 성과 또는 디팍터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 사실 표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버텀업 표준도 지금 양방향에서 많이 치고 올라오고 치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작년 1년 전만 해도 사실 그렇게 움직임이 뚜렷하진 않았는데 지금은 그 탑다운과 버텀업 표준들이 지금 만나서 그럼 결국 이 기술 위주의 표준과 원칙 위주의 표준들이 어떻게 조화가 되느냐 그리고 이것은 뭐 EU 규제안이나 아니면 그런 글로벌 거버넌스의 기술 형태를 어떻게 놓아드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지금 고민사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까지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 현장을 좀 지켜보면서 2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AI 안전이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당연히 UN 생각하면 모두가 생각하는 인류 공동의 공존 가능한 이런 거대 담론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안에 이면에 각 국가들이 숨겨놓고 있는 속셈이 있습니다. 뭐냐면 AI 안전이 실제로는 이게 담보가 되어야 서비스나 제품들이 시장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AI 안전도 시장 경쟁력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글로벌 시장 진입 요건 또는 AI 패권 경쟁의 기술 요소로 다들 이거를 호시탐탐 욕심을 내고 있죠. 그래서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AI 안전 평가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너무 공개하지 않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미 국내 이제 여론도 있고 정부의 방향성도 조금씩 잡혀가고 있는데 그런 만큼 키워드 2번째로 넘어가면 결국은 규범 위주 그리고 규제 위주로 안전을 논할 게 아니라 결국은 생태계에서 소비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자들이 불안한 요소를 얼마나 불식시키냐 불안을 얼마나 해소시키고 시장에 내놓느냐 이거는 결국은 민간 생태계에서 가치 사슬로서 뭐 검인증이라든지 평가를 누가 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가치 사슬로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움직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기술과 아니면 방금 말씀드렸던 버텀업 그리고 탑다운에서 내려오는 그런 표준 간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챌린지들이 있죠. 저는 이 챌린지를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AI의 위험은 무엇이냐? 근데 이거는 각 국별로 다르고 글로벌 거버넌스상에서 획일적으로 정의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위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분석, 평가 이런 각 단계별로 해야 되는 기술적인 조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냐? 사실 이런 부분들로 진행이 많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험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AI 안전은 또 어떻게 하면 좋으냐? 사실 AI 안전을 바라보는 관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프로세스 관점에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델 관점에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종래의 시스템 관점에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느 게 진짜 세이프티냐? 이거는 정답이 아니고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다 맞물려서 새로운 하나의 AI 세이프티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지난주에 제가 아시다시피 총회 시드니에 갔다 왔을 때는 이제 막 이 세 가지 관점의 AI 세이프티를 어떻게 버무리면 좋을까라는 그 논의들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역시나 첫 논의가 시작되는데 다 각자 이야기하기 바쁘고 이제부터 좀 논의가 시작되는 영역이라 이제 좀 지켜봐야 되고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은데 마지막 챌린지는 아무래도 기술 발전과 표준화 속도의 미스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누구나 하는 얘기인데 이거를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투영시켜서 보면 자명해집니다. 새로운 기술 LLM 피지컬 AI가 나올 때마다 새로운 위험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표준화는 어떻게 할까? 또 새로운 위험은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기법들이 또 연구가 돼야 되는데 이건 또 어떻게? 그리고 그런 관리 기법이나 방법론이 나올 때마다 그러면 또 새로운 안전의 범위가 또 드러날 텐데 그러면 결국은 새로운 AI 기법이나 새로운 AI 모델들이 나올 때마다 다시 또 도돌림표로 앞서 새로운 챌린지들을 다시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우를 수 있는 AI 안전 프레임워크나 표준화 방향은 뭘까? 이런 부분들은 좀 아직도 좀 저도 연구를 해나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많은 아이디어와 연구 협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얘기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발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